저런 나라도 국가로 쳐줍니까? 국제회의가 열렸던 스위스 제네바에서 터져 나온 말입니다. 그날의 주인공이었던 나라는 조명조차 들지 않는 가장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고 온갖 멸시와 조롱 섞인 말들을 조용히 듣고 있어야 했죠. 하지만 지금 제 귀를 의심케 하는 비명소리가 전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던 강대국들이 이제는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쳐박고 제발 자신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처절하게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 오만한 강대국들을 한순간에 공포로 몰아넣은 걸까요? 온갖 멸시를 이겨내고 처절하게 지켜낸 그들만의 방식이 베일을 벗는 순간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세계의 모든 상식은 그 자리에서 박살났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변방의 작은 나라가 설계한 이 거대하고 정교한 함정. 전 세계 전문가들이 경악하며 이건 불가능하다고 외쳤던 그 소름 돋는 반전의 실체. 대한민국이 숨겨온 마지막 비수, 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국가든 영광의 시대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그 나라의 품격으로 정의되죠. 어떤 나라는 영광에 취해 타국을 옥죄며 군림하고 어떤 나라는 그 굴욕을 씹으며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이 법칙은 국가에게나 개인에게나 잔혹하리만큼 똑같이 적용되죠. 그런데 여기 그 모든 역사의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기이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저주받은 화약고라 비웃으며 등을 돌릴 때 스스로 사선에 서서 강대국들의 목줄을 쥐어버린 나라.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에 눈이 멀어 지옥으로 질주할 때 유일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전쟁의 상식을 새로 쓰고 있는 나라 말입니다. 단돈 2,000원으로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 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자존심 강한 유럽의 맹주들이 매달리게 만든 이 현상. 여러분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설계된 영광이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갈아온 품격 있는 반격입니다. 저는 제임스 앤더슨입니다. 하버드 정치학부에서 국제정치를 가르치고 있죠. 제 전공은 강대국 패권 경쟁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제 연구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강대국들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가장 신경 쓰는 나라로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한국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새벽 2시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이요? 초등학생이 밤 11시에 수학학원에서 나오는 나라요? 세계 어느 나라 식품 매장에 가도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김치와 고추장이요? 전 세계 조선소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혼자 먹어치우는 나라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이 출발했던 그 바닥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밑바닥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이었죠. 세계가 이 나라에 내린 판정은 단 한 가지였으니까요. 가망 없음. 1953년 여름, 총성이 멎은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건물의 80%가 무너졌고 길은 폐허였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잔해 위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바로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세계 최고의 전략가라 불리던 그 사람이었죠. 맥아더는 무너진 서울을 둘러보고 나서 참모들에게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 나라를 재건하는 데에는 최소한 100년은 걸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예측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군사 전략가가 내린 사형 선고였죠. 그의 한마디는 곧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됐습니다. 구제불능. 손댈 가치도 없는 땅. 그런데 맥아더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영국의 더 타임즈를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권위지 중 하나입니다. 그 신문이 당시 한국에 대해 이런 문장을 남겼어요.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그냥 당시 분위기가 그랬던 거 아닌가요? 전쟁 직후니까 누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단순히 비관적인 전망이 아닙니다.
더 타임즈의 그 문장 안에는 단순한 비관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죠. 쓰레기통이라는 표현. 이건 상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한 거죠. 인종적 멸시가 깔린 표현이었어요. 한국인은 스스로 일어설 능력 자체가 없다는 논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멸시는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이어졌죠. 당시 한국 정부는 필사적이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비료 공장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도에 기술 전수를 요청했습니다. 왜 인도였을까요? 전쟁 중에 의료진을 보내준 나라였으니까요. 그나마 손을 내밀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인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너희 같은 나라에 무슨 기술이 필요하냐? 기계를 다룰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주는 비료나 받아 써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해 보세요. 굶주린 국민을 살리기 위해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이죠. 그 손을 인도는 짓밟았어요.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요. 기계를 다룰 줄 모른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이보다 더 처절한 장면이 있습니다. 1954년 스위스 제네바. 전후 처리를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열렸죠. 그 회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바로 한국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서 한국 대표단이 배치된 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가장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회의장 가장 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 강대국들은 한국 외무장관 일행에게 발언 기회조차 주려 하지 않았죠. 생각해보세요. 자기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회의인데 당사자가 입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을 내쫓은 채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은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모자라 한국 대표단은 숙소를 구할 돈조차 없었습니다. 낡은 여관의 작은 방에서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웠죠. 자국의 운명이 논의되는 회의장 문 밖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며 서 있어야 했습니다. 배를 고르면서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그러면 당시 한국을 지지해준 나라가 아예 없었던 건가요? 완전히 없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지지가 있었다 해도 그건 한국의 가능성을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냉전 구도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한국이 일어설 수 있다고 믿은 나라는 없었죠. 단 한 나라도요. 메가더의 사형 선고, 더 타임즈의 독설, 인도의 냉대, 제네바의 굴욕. 이 네 가지 장면은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결론이었죠. 이 나라는 더 이상 나라가 아니다.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반격은 칼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한국은 포기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도 도면을 그렸고 구걸하듯 손을 내밀면서도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어요. 짓밟힐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이 나라는 멸시를 양분 삼아 조용히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폐허 위에서 간신히 숨을 고르고 있었죠. 전쟁의 상흔이 채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의 질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들은 세계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더 정교하고 더 체계적인 억압이었죠.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산업화 계획을 설명하고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제철소를 짓고 고속도로를 깔고 공장을 세우겠다는 청사진을 손에 들고 미국 대통령 앞에 섰죠.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회담 내내 시계를 봤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하품을 했어요. 박 대통령이 산업화 계획을 설명하는 동안 케네디는 그 내용에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꿈 깨시오. 한국 같은 나라에 제철소가 왜 필요하오? 그냥 밀가루랑 옷감이나 줄 테니 분수껏 사시오. 차관 요청은 단 한 푼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외교적 실패로 보면 안 됩니다. 케네디의 그 발언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어느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미국이 직접 규정한 선언이었죠. 밀가루와 옷감. 그게 미국이 한국에게 허락한 미래의 전부였습니다. 한국의 대표단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나라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태평양을 건너간 사람이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에게 분수껏 살라는 말을 들으며 돌아서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계획을 접지 않았어요. 그런데 케네디의 멸시보다 더 교묘하고 더 구조적인 억압이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모든 예산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미국 경제고문단이 한국의 살림살이를 사실상 쥐고 흔들고 있었죠. 한국 정부가 기계공업을 키우겠다고 나서면 고문단은 그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인은 손재주가 없으니 가발이나 만들고 쥐털이나 깎아서 팔아라. 그것이 너희 수준에 맞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실제로 당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 가발이었나요? 맞습니다. 가발과 쥐 가죽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시장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게 핵심이죠. 미국이 다른 분야의 예산을 모조리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영원히 저임금 하청 국가로 묶어두려 했던 거예요. 이건 무시가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한국이 절대 자신들의 경쟁자가 되지 못하도록 만든 치밀한 구조였죠. 그 구조 안에서 한국 관료들이 어떻게 버텼는지 아세요? 삭감당한 예산안을 다음 날 다시 들고 왔습니다. 또 삭감당하면 또 들고 왔어요. 굴욕적인 거절을 밥 먹듯 당하면서도 나라를 일으켜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를 놓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 관료들의 책상 서랍에는 항상 수정된 계획안이 가득했다고 하죠. 오늘 거절당하면 내일을 위한 새 안을 만들었고 내일 거절당하면 모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구조 안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철소를 짓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세계은행에 손을 내밀었죠. 세계은행 조사단이 포항 바닷가에 내려왔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그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이랬어요. 제철소는 고도의 지능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문명국의 전유물이다. 교육도 안 된 농민들이 태반인 한국에서 철을 뽑겠다는 건 무모한 망상이다. 교수님, 그건 너무 심한 표현 아닌가요? 한국가에 대한 존중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 보여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문명국의 전유물. 이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세계은행은 한국을 문명국의 반열에 올려놓지 않은 겁니다. 농민들의 나라, 철을 다룰 지적 능력이 없는 나라로 규정한 거죠. 이 보고서 한 장으로 전 세계 금융권이 한국에 대한 대출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포항제철을 지었을까요? 세계가 문을 닫자 한국은 가장 가슴 아픈 선택을 했습니다. 일본에 손을 내민 거예요. 식민 지배의 대가로 받은 대일 청구권 자금. 조상들의 피와 눈물로 받아낸 그 돈을 제철소 건설에 쏟아붓기로 한 거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 돈을 그렇게 쓰는 게 당시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졌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거센 반발이 있었어요. 조상들의 피값을 공장 짓는 데 쓰느냐는 분노가 들끓었죠. 그 비판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박태준 회장은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 모두 저 포항 앞바다에 빠져 죽을 각오로 일하자.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조상들의 한이 담긴 그 돈을 반드시 결실로 만들겠다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이 일제히 비웃었어요. 자동차도 없는 나라가 탱크라도 굴리려나 보다. 독재자의 허영심이 국민을 굶기고 있다. 이게 당시 외신들이 전 세계에 타전한 기사의 논조였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삽과 곡괭이로 직접 땅을 팠어요. 그 장면을 외국 특파원들은 비웃음 섞인 기사로 전 세계에 보냈죠. 그런데 그 삽질을 하던 사람들은 웃음거리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흙을 퍼냈어요. 조롱을 들으면서도 땅을 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가 완성되면 나라가 산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굴욕의 정점은 서독에서였습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을 담보로 돈을 빌리러 서독까지 찾아갔을 때 독일 관료들은 고속도로 계획안을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그 돈으로 차라리 감자를 사라. 그리고 박 대통령이 이동할 때 서독 정부가 내준 차가 뭔지 아세요? 의전용 세단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전세버스였어요. 가난한 나라 대통령에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 없는 멸시였죠. 그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후의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굴욕을 당한 그날 이후에도 계획을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더 독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가 이 나라의 꿈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문이 없는 곳에서 벽을 허물었어요. 허락받지 못한 미래를 허락 없이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1970년대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세계가 문을 걸어 잠근 상황에서 이 나라가 택한 길은 단 하나였어요. 어떤 굴욕이든 감수하겠다. 어떤 멸시든 받아내겠다. 단 한 가지만 얻을 수 있다면 기술. 그것 하나였습니다. 이 시대 한국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논문을 읽다가 한참 멈췄습니다. 이게 국가 산업화의 기록인지 아니면 인간 한계에 관한 기록인지 분간이 안 됐으니까요. 삼성 엔지니어들이 일본 샤프 공장에 기술 연수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한국인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일본 직원들이 장갑을 끼고 청소하는 신용을 했어요. 기계의 때가 묻는다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라 오염원이 들어왔다는 표현이었죠. 그 자리에 서 있던 한국 엔지니어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았어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으며 버텼죠. 핵심 기술이 담긴 매뉴얼은 당연히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국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일본 기술자들이 퇴근하고 나면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버려진 설계 파지 조각들을 하나하나 꺼냈어요. 그리고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냄새나는 변기에 앉아 그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추며 볼펜으로 손바닥이 까맣게 되도록 배선을 베껴 적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쫓겨나죠. 연수 자격을 박탈당하고 다시는 일본 공장에 발을 들릴 수 없게 됩니다. 그걸 알면서도 했어요. 들키면 끝이라는 걸 알면서도 변기 위에서 도면 조각을 맞추며 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 조각 하나가 이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본 현장 감독이 한국 엔지니어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뺨을 툭툭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평생 나사나 조이다 끝날 팔자다. 이 기계는 신이 만든 거라 너희는 이해를 못해. 그 엔지니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그 굴욕을 삼키고 다시 공장 바닥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쓰레기통 앞에 섰죠. 그 뺨을 치던 손이 기억났을 겁니다. 그 비웃음이 귓가를 맴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주영 회장과 조선산업 이야기를 해봅시다. 현대가 조선업에 뛰어들겠다고 했을 때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배 한 척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가 조선소도 없이 배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요. 정주영 회장이 영국 은행가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담보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 나라에 누가 돈을 빌려주냐는 거였죠. 그때 정주영 회장이 지갑에서 꺼낸 게 있었습니다. 500원짜리 지폐였어요. 거기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400년 전에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든 민족입니다. 은행가들이 잠깐 멈칫했지만 곧 다시 비웃었어요. 그러자 정주영 회장이 그들의 차가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내 목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저력까지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로 차관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차관을 받아낸 이후가 더 처절했어요. 울산 모래사장에 조선소를 짓기 시작했을 때 외국 기술진들은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미친놈들이 모래밭에 배를 그리려 한다. 그 경멸 섞인 시선 아래서 한국 노동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외국 기술자들이 벌인 담배꽁초의 브랜드까지 외웠습니다.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술에 취해 잠들면 가방 속에 든 설계도를 몰래 꺼냈습니다. 손으로 한 장 한 장 베껴 그리며 밤을 새웠어요. 새벽이 되면 원본을 다시 가방 안에 넣어두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그 사람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들키면 모든 게 끝날 텐데요. 두려웠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게 있었을 겁니다. 이 기술을 배우지 못하면 이 나라가 영원히 저 사람들 아래에 머문다는 것. 그 두려움이 더 컸던 거예요. 포항제철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 보죠. 일본 기술자들이 포항 현장에 자문을 하러 왔을 때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쇳물 끓는 온도도 못 맞춰서 폭발시킬 놈들이다. 그러면서 안전모를 툭툭 쳤어요. 그 자리에서 한국 기술진이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그 모욕을 고스란히 받아내면서 일본 기술자가 흘린 기술 메모 한 장을 줍기 위해 바닥을 기었습니다. 멸시하는 손 아래서 그 손이 떨어뜨린 종이를 주었어요.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보다 더 큰 것,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그 무게를 등에 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KTX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 엔지니어들이 프랑스 알스톰사로 파견됐을 때 프랑스 기술자들은 한국인들을 말 안 듣는 가축 다루듯 했습니다. 질문을 하면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돈이나 냈지 머리는 안 빌렸냐? 프랑스어로 된 매뉴얼만 던져주고 알아서 해석하라며 방치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기술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프랑스 현지 숙소에서 고추장에 비빈 찬밥을 먹으며 프랑스어 사전을 펼쳤습니다. 프랑스 기술자들이 퇴근한 밤이 되면 몰래 시험 차량 안으로 들어갔어요. 부품 하나하나를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치수를 쟀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뜯어서라도 배운다는 도끼로 버틴 시간이 꼬박 1000일이었어요. 이 모든 장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굴욕을 당할 때 한국 기술자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숙인 고개로 바닥에 떨어진 메모를 주었어요. 그 굽힌 허리로 쓰레기통 속 도면 조각을 건졌습니다. 무릎은 꿇었지만 눈은 단 한순간도 도면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이 시대 대한민국 산업화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 냄새나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볼펜을 쥔 손. 침을 맞으면서도 설계도를 외운 눈빛. 그 처절한 굴욕의 총합이 훗날 세계를 뒤집어 놓을 힘이 됐습니다. 굴욕을 당할 때 한국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도 않았어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기술을 익혔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한국은 단 하나의 방식으로 그 모든 것에 답했습니다. 실력이었어요. 말이 아니라 숫자로, 감정이 아니라 성과로, 조용하지만 압도적으로. 1990년대 전 세계 가전시장에서 소니는 신이었습니다. 소니 워크맨, 소니 TV, 소니 카메라. 소니라는 이름이 붙으면 그게 곧 세계 최고의 기준이었어요. 당시 소니 회장이 삼성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요? 삼성이 소니를 따라오는 건 100년이 걸려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온 지 불과 10여 년 뒤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일본이 아날로그 기술에 집착하며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때 한국은 조용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어요. 디지털이었습니다. 삼성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TV를 내놓았고 일본이 미처 방향을 틀기도 전에 시장을 장악해버렸죠. 그리고 2005년 역사의 길이 남을 숫자 하나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삼성전자 단 한 곳의 영업이익이 소니와 파나소닉과 샤프를 포함한 일본 10대 가전 기업 전체의 이익을 합친 것보다 많아진 겁니다. 일본 언론은 이 사건을 기술 패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에서 진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은 틀리지 않았죠.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도면 조각을 맞추던 한국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일본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해서 기술을 가르치는 위치로 올라선 겁니다. 가르치던 자가 배우는 자가 됐어요. 그 역전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일본은 지금도 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역전은 일본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했을 때 미국인들은 바퀴 달린 고철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현대차를 소재로 한 조롱 코너가 정기적으로 방영됐어요. GM, 포드, 크라이슬러.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새 기둥은 한국 차를 경쟁자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어요. 10년 10만 마일 보증. 자동차를 사고 나서 10년 동안 10만 마일을 달리는 동안 문제가 생기면 전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자동차 업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파산하고 싶어 환장했다. 그 보증 조건을 감당할 품질이 한국 차에 없다는 비웃음이었죠. 그런데 한국 차는 그 조건을 감당했습니다. 수십만 대가 미국 도로를 달리며 품질을 증명했어요. 미국 중산층이 현대차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GM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어요. 크라이슬러도 무너졌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성지 디트로이트가 유령 도시로 변해가는 동안 한국의 울산 공장은 사상 최대의 생산량을 기록하며 돌아가고 있었죠. 바퀴 달린 고철이라고 비웃던 나라의 자동차 제국이 쓰러지는 동안 그 고철을 만들던 나라는 그들의 안방 시장을 조용히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TV에서 현대차 조롱 코너는 사라졌어요. 대신 경제 뉴스에서 디트로이트의 몰락과 울산의 부상을 나란히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업에서의 역전은 더 통쾌했습니다. 영국 은행가들이 정주영 회장에게 코웃음을 치던 그 조선업이었어요. 당시 세계 조선업에는 깨질 수 없는 상식이 있었습니다. 배는 반드시 바다 근처 도크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수백 년간 이어온 조선업의 기본 원칙이었죠. 한국은 그 상식을 깨버렸습니다. 맨 땅에서 배를 만들어 바다로 밀어넣는 육상 건조 공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거예요. 배를 만들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비웃던 영국 은행가들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한국은 조선업의 새로운 역사를 써버렸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국 조선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공원이 됐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자랑이었던 조선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한국의 울산과 거제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70%를 싹쓸이했습니다. 영국 해군조차 자기네 배를 만들 곳이 없어 한국 조선소 눈치를 보며 제발 순서 좀 앞당겨달라고 팩스를 보내는 처지가 됐어요. 차관을 거절당하러 영국 은행 문을 두드리던 나라가 이제는 영국 해군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나라가 된 겁니다. 반도체 이야기는 이 모든 역전의 결정판이었죠. 1992년 삼성이 세계 최초로 64메가 디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운이 좋았을 뿐이다. 애써 부정했어요. 그런데 이후 256메가, 512메가, 한국은 반도체 세계 최초 타이틀을 단 한 번도 일본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한국은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어요. 결국 일본 반도체의 상징이었던 엘피다가 파산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연합군이 해체됐어요. 장비조차 보여주지 않으며 한국 엔지니어들을 내쫓던 일본 기업들이 이제는 한국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 자국 전자제품 생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근데 이건 단순히 기업들 얘기 아닌가요? 국가 차원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전투기를 만들려면 반도체가 있어야 하고 인공위성을 띄우려면 반도체가 있어야 하고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도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해요. 한국이 반도체를 장악했다는 건 현대 문명의 심장부를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그 심장이 어디서 뛰고 있는지를 깨달았을 때 강대국들은 비로소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전쟁 직후 세계가 한국에 내린 판정이 뭐였죠? 가망 없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판정을 내렸던 나라들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일본은 기술 패전을 자인했고 미국의 자동차 제국은 무너졌으며 영국 해군은 한국 조선소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들이 가망 없다고 했던 나라가 이제는 그들이 가망을 찾으러 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역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제가 국제 정치학을 가르치면서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꼽는 순간들입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에 손을 내미는 장면. 과거 분수껏 살라고 했던 나라가 이제는 제발 우리 땅에 공장을 지어달라고 매달리는 장면이에요. 국제정치 교과서 어디에도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죠. 2021년 백악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손에 들고 카메라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조각이 미국의 일자리와 안보를 결정한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경영진을 백악관으로 직접 초청해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요청했죠. 이 장면이 얼마나 극적인 반전인지 짚어봐야 합니다.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아갔을 때를 기억하시죠? 케네디는 회담 내내 시계를 보며 하품을 했어요. 밀가루나 먹고 분수껏 살라고 했습니다. 그 백악관이 60년 뒤에는 한국 기업인을 향해 제발 우리 땅에 투자해달라고 읍소하는 자리가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건물, 같은 집무실, 그런데 완전히 뒤집힌 장면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미국은 현재 첨단 반도체 생산의 90% 이상을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공급을 단 하루만 멈춰도 미국의 전투기 생산 라인이 멈추고 최신 인공지능 서버가 꺼집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한국의 반도체 공급이 끊기는 순간 그 군사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 기업에 수조 원의 보조금을 제한하며 공장을 유치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밀가루나 먹으라던 나라가 이제는 돈을 들고 와서 제발 우리 곁에 있어달라고 하는 거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공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꼭 한국이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미국이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수조 원의 보조금을 들고 한국 앞에 오는 행동 자체가 한국의 위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미국의 이해관계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세계 패권국의 안보와 산업이 한국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리고 영국의 조선 이야기도 다시 짚고 넘어가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한때 전 세계 바다를 지배했던 대영 제국. 그 영국이 자국 해군 군함을 만들지 못해 한국에 발주를 넣었습니다. 하나오션의 군수지원함 4척을 맡긴 거예요. 1조 원 규모였죠. 영국 의회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해군을 어떻게 한국에 맡기냐고요. 영국 조선소들이 납기를 맞출 수 없을 만큼 기술이 낙후됐다는 사실을 의원들 스스로가 인정하면서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한때 세계의 바다를 호령하던 나라가 자기 군함 하나를 만들 능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의회 발언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굴욕이 얼마나 깊었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은 영국이 요구한 사양보다 더 높은 품질로 예정보다 일찍 배를 넘겨줬습니다. 영국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한국 조선소를 찾아와 공정을 확인하며 이렇게 부탁했어요. 제발 우리 배를 우선순위로 해달라. 이 장면을 70년 전과 겹쳐보면 어떨까요? 정주영 회장이 영국 은행 문을 두드렸을 때 은행가들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배를 만들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비웃었죠. 그 영국이 이제는 한국 조선소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이 장면 앞에서 어떤 말이 더 필요할까요? 독일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의 결정판입니다. 기계공학의 성지 독일. 벤츠와 BMW, 폭스바겐. 자동차 산업에서 독일은 곧 세계의 기준이었어요. 한국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독일 공장 근처에도 못 가고 문전박대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독일 기술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들이 던져주는 기술 부스러기라도 얻으려 애쓰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 독일 자동차 회장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2022년 BMW의 올리버 집세 회장이 직접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BMW의 최신 전기차에 삼성의 배터리를 탑재하는 협력을 확정하기 위해 회장이 직접 태평양을 건너온 겁니다. 벤츠에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도 한국을 수시로 방문합니다. 벤츠의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핵심 배터리가 한국산이기 때문이에요. 폭스바겐 역시 한국 배터리 3사 LG와 삼성과 SK 없이는 전기차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자동차의 핵심이 엔진에서 배터리로 바뀐 겁니다. 독일이 100년간 갈고 닦은 엔진 기술이 하루아침에 부차적인 것이 됐어요. 그리고 배터리 기술에서 세계를 장악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배터리가 없으면 벤츠와 BMW는 껍데기만 남은 고철이 됩니다. 독일 회장들이 한국 기업 사옥 대기실에서 공급 순번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과거 한국 자동차 기술자들이 독일 공장 밖에서 서성이며 기회를 구걸하던 그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뒤집혀 있는 겁니다. 이 세 장면을 하나로 꿰면 하나의 공통된 진실이 보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없이 안보를 유지할 수 없고 영국은 조선 기술 없이 해군을 운영할 수 없으며 독일은 배터리 없이 자동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모두 쥐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때 세계가 가망 없다고 판정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가망을 찾으러 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단순한 경제 성장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건 한 나라가 세계 질서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재정의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재정의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도면을 베끼던 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국제 정치에는 오래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베풀고 힘없는 나라가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볼 장면들은 그 법칙이 얼마나 완벽하게 뒤집혔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때 한국을 내려다보며 손가락질하던 나라들이 지금은 한국 없이는 나라를 지키지도 경제를 유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필리핀 이야기부터 시작합시다. 1960년대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쌀을 원조할 만큼 여유가 있었어요. 당시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봤을까요? 가난한 동생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스스로 일어설 능력이 없는 나라로 봤죠. 필리핀 관료들은 한국 대통령의 방문 요청을 거절하기도 했어요. 외교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계산에 넣을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당시 필리핀이 한국을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필리핀 해군은 사실상 괴멸 직전까지 몰렸어요. 필리핀이 보유한 함정들은 노후화가 극심했고 중국의 해상 전력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필리핀은 절박하게 도움을 구했어요. 미국에도 손을 내밀었고 일본에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민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필리핀의 포항급 호위함을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필리핀 공군의 수건이었던 HA-50 경전투기를 수출했어요. 필리핀 공군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전투기를 갖게 된 날 필리핀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우리 영공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그 말 한마디에 6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죠. 쌀 한 바구니를 건네며 가난한 동생을 바라보듯 했던 나라가 이제는 한국이 건네준 전투기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기를 건네준 나라는 아무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과거에 받은 멸시를 되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넸어요.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태국 이야기도 있습니다. 1970년대 한국 축구 대표팀이 태국 원정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태국은 한국 선수들에게 잔디구장을 내주지 않았어요. 흙바닥 훈련장으로 내쫓았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팀에게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멸시였죠. 당시 태국의 경제력은 한국보다 나았어요.
자원도 있었고 관광 수입도 있었고 쌀 수출로 외화를 버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그 태국의 눈에 동등한 상대가 아니었죠. 그런데 2011년 태국에 전례 없는 대홍수가 났습니다. 수도 방콕이 물에 잠길 위기였어요. 태국 정부는 전 세계를 뒤졌습니다. 이 재앙을 막을 기술을 가진 나라를 찾아 헤맸죠. 일본이 수십 년간 공을 들이며 태국에 구애해온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태국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4대강 통합수자원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태국 총리가 직접 한국을 찾아와 강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했어요. 제발 우리 땅의 물줄기도 다스려달라. 한국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태국 국토 전체의 생존 시스템을 설계해줬습니다. 흙바닥 훈련장으로 한국 선수들을 내쫓던 나라의 생존이 이제는 한국의 손에 달리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가 아니라 태국이 먼저 무릎을 꿇고 요청한 결과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인도네시아는 어떤가요? 자원 부국이라 한국을 무시했다고 하던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인도네시아는 이 모든 역전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원 부국이에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니켈. 자원이 넘쳐나는 나라였기 때문에 과거에는 한국을 자원이나 사다가는 하천국 취급을 했죠. 한국이 뭔가를 요청하면 자원을 팔아줄 수는 있지만 기술적으로 배울 건 없다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을까요? 서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과 KF-21 초음속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분담금을 제때 내지 못하게 된 거죠. 돈도 못 내는 상황이 됐는데도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한국을 수시로 찾아와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우리를 이 프로젝트에서 퇴출하지 말아달라.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전 세계 어느 강대국도 잠수함 설계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프랑스도 핵심 기술은 절대 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그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군사기술 종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과거 한국을 자원 하천국 취급하던 나라가 이제는 한국 기술자 한 명 한 명을 귀빈으로 모시며 기술 전수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이야기는 또 다른 종류의 역전입니다. 베트남은 미국을 꺾은 나라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세계 최강을 이긴 승전국의 자존심이 있었죠.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그 자존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강대국을 이긴 나라고 한국은 강대국에 기대어 겨우 전쟁을 버틴 나라라는 인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트남 경제의 25에서 30%는 삼성전자가 만들어냅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4분의 1이 삼성전자 공장에서 나가는 거예요. 베트남 정부는 삼성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공장 근처에 고속도로를 깔아줬습니다. 삼성 직원들을 위한 전용 입국 절차까지 만들었어요. 베트남 관료들이 사석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삼성이 떠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승전국의 자존심으로 가득했던 나라가 한국 기업 하나의 눈치를 보며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필리핀은 한국을 가난한 동생 취급했고 태국은 흙바닥으로 내쫓았으며 인도네시아는 자원 하천국으로 봤고 베트남은 기댈 것도 없는 나라로 봤습니다. 한때 한국을 내려다보던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 없이는 나라를 지키거나 경제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 우위를 착취하지 않았어요.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술을 나눠주고 시스템을 설계해주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택했죠. 과거 자신이 당했던 멸시와 배제를 그대로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굴욕을 당한 나라가 힘을 얻으면 보통 두 가지 길을 택합니다. 짓밟거나 외면하거나요. 그런데 한국은 세 번째 길을 택했어요. 품어 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한국을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신뢰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국제 정치에는 또 하나의 냉혹한 법칙이 있습니다.
국가는 이익으로 움직이고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는 없고 약자였던 시절을 기억하는 강자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30년 넘게 국제 정치를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반복해온 말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 법칙을 또 한 번 깨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입니다.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서 한 나라가 군대를 보내왔어요. 에티오피아였습니다. 황실 근위대, 즉 강류 부대였죠. 당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는 자신의 최정예 부대를 지구 반대편의 낯선 나라를 위해 보낸 겁니다. 강류 부대는 한국 전선에서 단 한 번도 포로가 된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명도요. 죽으면 죽었지 적에게 잡히지 않겠다는 각오로 싸운 겁니다. 그 전장에서 253명의 에티오피아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나라를 위해서요. 그런데 그 영웅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티오피아가 공산화됐습니다. 새 정권은 황실 근위대 출신들을 적군의 편에서 싸운 배신자로 낙인 찍었어요. 재산을 몰수당했고 훈장은 빼앗겼으며 빈민가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 정작 자기 나라에서는 역적 취급을 받으며 쓸쓸히 늙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았어요. 2010년대 한국 국가보훈부와 민간 기업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찾아간 거예요. 낡은 집들을 허물고 최신식 주택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참전 용사 후손 수천 명에게 대학 졸업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원했어요. 그들을 에티오피아의 엘리트로 키워내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보다 더 가슴을 울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의 일이에요. 마스크 한 장이 없어서 전 세계가 아우성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전용기를 띄웠어요. 향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에티오피아였습니다. 70년 전 자국을 위해 싸워준 노병들에게 가장 먼저 방역 물품을 전달한 거예요. 그 물품을 받아든 노병이 한국 국기를 가슴에 꼭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내 생의 가장 큰 자부심은 한국을 위해 싸운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 앞에서 국제정치의 냉혹한 법칙을 다시 꺼내들 수 있겠습니까? 국가는 이익으로만 움직인다고요? 한국은 에티오피아에서 얻을 이익이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전략적 요충지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은 7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튀르키예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튀르키예는 6.25 전쟁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견한 나라예요. 1만 5천 명이 넘는 튀르키예 병사들이 한국 땅에서 싸웠고 741명이 전사했습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은 지금도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죠. 2023년 2월 튀르키예 남부에 규모 7.8의 대지진이 났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도시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구조대가 파견됐지만 한국의 긴급 구호대는 달랐어요. 다른 나라 구조대들이 위험을 피해 철수할 때 한국 구조대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잠도 자지 않고 잔해를 파헤쳤습니다. 손이 얼어붙어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구해낸 생존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잔해 속에서 아이를 구해낸 한국 구조대원의 손을 잡은 튀르키예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70년 전 우리 할아버지가 당신들을 구했듯 이제 당신들이 우리 아이들을 구했다. 그리고 한국 민간에서 모인 성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천억 원이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저금통을 깨서 가져왔어요. 노인들이 쌈짓돈을 털었습니다. 그 돈이 모여서 지금 튀르키예 곳곳에 한국과 튀르키예 우정의 마을로 재탄생하고 있어요. 정부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인 거였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남미 쪽 참전국들도 있지 않나요? 거기도 비슷한 보훈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요. 콜롬비아는 남미에서 유일하게 6.25 전쟁에 군대를 보낸 나라입니다. 그 사실을 한국은 잊지 않았어요.
한국은 콜롬비아 해군의 포항급 초계함을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배 한 척을 준 게 아니에요. 콜롬비아 해군이 스스로 운영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군수 시스템과 기술까지 통째로 전수했어요.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한국 정부가 직접 참전 용사 찾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70년 세월 속에 잊혀진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되찾아 훈장과 명예를 돌려줬어요. 70년 만에 찾아온 한국 정부 관계자 앞에서 백발이 된 노병이 훈장을 받아들며 울었습니다. 그 장면을 담은 영상이 멕시코 전역에 퍼지면서 멕시코 국민들이 한국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모든 장면들의 공통점이 뭔지 보이십니까? 에티오피아, 튀르키예, 콜롬비아, 멕시코. 이 나라들이 한국에 베푼 건 70년 전 일이에요. 그 시절 한국은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빚을 기억했어요. 힘이 생겼을 때 조용히 찾아가서 갚았습니다. 국제 정치학에서 이런 나라는 찾기 어렵습니다. 강해지면 과거를 잊는 게 나라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강해질수록 오히려 더 깊이 과거를 기억했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굴욕은 성장의 연료로 삼은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 세계가 가장 신경 쓰는 나라는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답을 하나씩 확인해 왔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기술이 뛰어난 나라도 많아요. 경제 규모가 큰 나라도 수두룩하죠. 그런데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닮고 싶다고 말하는 나라, 가장 신뢰한다고 말하는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이 오늘 마지막 이야기 안에 있어요. 한국의 원조 방식 이야기를 먼저 해봅시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원조를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미국도 하고 중국도 하고 유럽 국가들도 하죠. 그런데 그 원조의 목적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자원을 확보하거나 군사기지를 얻거나 자국 기업의 시장을 여는 것이에요. 길을 닦아주는 척하지만 그 길의 끝은 자국의 항구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국제 원조의 민낯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다른 것을 들고 갔습니다. 새마을 운동이었어요. 디지털 정부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이 잿더미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때 쓴 바로 그 방법론을 통째로 가져간 거예요. 아프리카의 르완다를 보십시오. 불과 30년 전 100일 만에 80만 명이 학살당한 나라입니다. 그 폐허 위에서 르완다가 선택한 개발 모델이 뭔지 아세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을 국가 표준으로 삼았어요. 르완다 관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똑같이 잿더미에서 시작했기에 우리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는 유일한 나라다.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지금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은 한국이